사실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짓밟혔습니다. 이거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역사를 우리는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일 친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대의 한일은 동족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들이 신교를 가지고 건너가서 일본 땅에서 신교를 폈습니다. 그 사실은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의 구메 구니타케라고 하는 교수가 이미 1891년부터 발표한 그 논문이 있습니다. 신도는 제천의 고석이다. 신도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천신을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구메 구니타케 교수는 특히 동경제대에서 교수직으로 있다가 일본 신교가, 고조선의 신교가 건너와서 그것이 일본의 신교가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13쪽에 보시면 거기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왕실의 신학 화금 비보라고 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밀 문서인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북어문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한신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한자의 귀신 신자 한신, 이것을 가라노가미 또는 가라감이라고 하는데, 일본 천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11월 23일에는 신상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 받드는 세 분의 신이 바로 이 한신 두 분하고 원신이라고 해서 신라신 한 분, 이 세 분의 신은 일본 왕실에서 최고의 신으로 제사를 모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실 분들은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한신 이 악보입니다. 그 앞에 건 말로 된 악보고 그 다음에 또 한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본의 소위 만엽가나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일본어에 맞춰서 쓴, 우리의 향찰이라든가 이두와 같은 방식으로 일본에서 이것도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백제인 왕인 박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사실은 왕인 박사가 최초에 이 만엽가나를 가지고 난파진가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됐던 겁니다. 최초의 시. 16쪽을 보십시오. 16쪽을 보셔가지고 옆으로 돌리시면은 거기 연희식 권제1 신기라는 게 나옵니다. 16쪽입니다. 이것은 연희식이라는 건 927년, 그러니까 10세기 초반이죠. 10세기의 일본 왕실에서 왕실법도 시행세칙입니다. 이것은 모두 50권짜리인데 맨 첫 대목입니다. 천신지기 제사, 하늘신 당신에게 제사 드리는 왕실법도입니다. 이 문서의 제일 첫 대목에 사시제라고 나오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위에 원한신 나옵니다. 원, 일본말로 소노 가라카미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국내성 신삼좌, 국내성이라는 뭘 말하냐면 천황가를 말합니다. 국내성 신삼좌, 여기에서 원신사, 이거 소노카미노 야시로, 그 다음에 한신사 이좌 두 분입니다. 사실은 백제신 두 분인데 가야신이라고 하는 한 분은 가야신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백제신 두 분으로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일본 왕실에서는
조선 삼신을 받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번 11월 23일에는 우리의 고조선의 천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이제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황 모시고 제사 지내는 최고 책임자 아베 스에마사 악장이라는 분, 이분은 작년에도 사실은 그 전라남도 그 교육회관이었죠. 작년에 와서 이분 직접 강연하셨고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만 조선신이라고 분명히 이분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매군의대학교 교수, 이분의 그 연구론, 일본 고대사를 보게 되면 한일은 완전히 이것은 한반도 도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이고, 그리고 조선 천신을 제사 모셨다는 거. 그래서 이분의 그 연구론을 보면은 부여의 영고의 신, 고구려의 동맹의 신, 예의 무천의 신, 만의 오월제의 신, 이 등등 고조선 민족의 만주 땅의 우리 부여의 시대로부터 이루어진 발자취를 이분이 다 밝히고 있고, 일본 왕실 사당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해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 이 이세신궁에 모시는 신은 천조대신이 아니다. 이세신궁에 모시는 신은 고조선 신들이다. 지금 말씀드린 부여의 영고의 신, 고구려의 동맹의 신, 예의 무천의 신, 이러한 신들을 모시고 일본 왕실도 제사를 지내왔다고 하는 걸 이분이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방대한 논문들, 저서를 한 40년 동안 저 나름대로 섭렵하면서 이분은 필연코 우리 민족 고대사인 환단고기를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일본 국내에서 서릉부, 말하자면 일본 왕실 비밀서고, 여기에는 환단고기의 고대본들이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만 구매군의대학교 교수의 이 연구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외하는 진종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진인종, 신라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곧 천일장 왕자, 말하자면 연호랑의 천신 제사의 발자취를 밝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이제 지난해 그 아주 석학이 계세요, 한 분, 안경전이라고 하는 환단고기 역주자가 계신데, 이분의 그 연구는 제가 일본 고대사와 비교하는 논문을 제가 쭉 써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밝히겠습니다만, 보면 환단고기의 그 대목들이 일본 고대 역사하고 부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얘기를 하자면, 아직도 우리나라 학계에는 식민사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이 아주 번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사를 하는 학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해서 우리가 국가에 연구비를 신청하면은 불에 길 걸어서 연구비를 못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은 집을 팔고 정말 논밭을 팔아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일본을 돌아다니면 남의 나라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정말 선량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국수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한일 관계를 자꾸만 악화시키고 있는데, 엄연한 사실들,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변명을 하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또한 그 이병도라고 하는 그 일제 식민 사학의 뭐 이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병도라는 분, 이분이 경성제국대학에서 완전히 일본 식민 사학을 받아가지고 해방 후부터 우리 학계를 주름 잡아 왔어요. 그 후학들이 각 대학에 포진하고 있어서 민족사학을 오히려 배타시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조상은 그럼 당군이 아니고 우리 환국이나 배달이나 당군의 후손이 아니고 그럼 어느 곳에 도대체 후손들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역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20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구메쿠니다케 교수가 일본 고대사에서 쓴 그 내용들입니다만, 일본의 신교를 이분이 밝히고 있죠. 네.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신교의 국가에는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고, 그 신도의 발자취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그 아래 보면은 그 쭉 나옵니다. 구메쿠니다케 교수 한일은 천신신교 바탕의 신라계통 동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있는 걸 보면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한민족 신교로부터 나왔다. 또한 그와 같은 문헌학적인 고증은 규원사와의 이신도 설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지지난해에 창원 MBC 회관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환단고기 안경전 역주자가 밝히신 그 강설의 일부입니다만, 바로 이러한 것을 구메쿠니다케 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 손으로 짓밟을 수는 없죠. 우리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찾는 일에 우리가 나가야겠고, 그렇습니다. 이 구메쿠니다케 교수는 소위 이른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일선 동조론자가 아닙니다. 일선 동조론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우리 민족 신교를 이분이 일본 천황과 고문서로서 공부하고 나서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라는 훌륭한 논문을 썼고, 일본 고대사, 이것은 1907년에 나온 책인데 방대합니다. 여기에 정말 한일이 고대 일본에서 한반도에 건너온 도래인들이 이룩한 우리 민족 신앙의 발자취를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메쿠니다케 교수의 한일 동족설이라는 것은 조선 민족의 신앙을 받드는 한민족의 발자취, 그러한 후손이라는 것에서 동족입니다. 그러면 일선 동조로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그것을 제가 이 논문에서 조금 밝히고 있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저 아래 구메쿠니다케 교수는 근대 최초로 한일은 조선 천신을 함께 신봉하는 동족임을 주장함으로써 일제 초기 국수주의 세력에게 매도되어 도쿄 제국대학 사학과 교수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여기 굳이 한 가지 밝혀두자면, 일제의 이른바 일선 동조론자의 시발은 교토대학 사학과 교수 기다 사다키치부터였다. 이 일선 동조론자가 등장한 것은 19세기 구메쿠니다케 교수 시대 이후 20세기 후반 일제 군국주의의 치하 3.1운동 당시인 1919년에 교토대학 교수 기다 사다키치의 연구론입니다. 조선민족이란 무엇이냐?
조세 민속도와 난이도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주장은 그 부제로 다뤘으면 일선 양민족의 관계를 논한다.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비로소 일선 동조론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아전인수격인 맹랑한 일선 동조론은 기다 사다키치에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 고대사학자, 저명한 고대사학자 우에다 마사키 교수, 우리나라 그 텔레비에도 서로 나오신 아주 훌륭한 학자가 계십니다만 이분 요새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요양 중에 계세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분이 일찍이 이제 이 기다 사다키치의 일선 동조론을 아주 그 이성적으로 비판한 글도 유명합니다만 이 일선 동조론의 앞잡이 기다 사다키치는 일제 조선 정로부 조선사 편수에 수사관이라는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막 망친 사람들입니다만 이 수사관들에게 적국 동참 영합하기 위하여 조선 근대사를 왜곡한 것이 그의 일선 양민족 동원론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방대한 논집 민족사 이용구 8권짜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다 사다키치가 뇌하부동한 조선 총독부 수사관들이란 누구냐? 조선 상고사 말자리 앞장섰던 만주 건국대학 동양사학 교수 이나바 이와키치, 도쿄대학 교수 구로이다 가스미, 교토대 교수 이마니시료 이 사람들입니다. 기다 사다키치는 교토대학 동문들인 이나바 이와키치, 이마니시료 등과 결탁하면서 소위 일선 동조론을 본격적으로 펼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귀중한 자리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족사를 회복하는데 기여하시는 그러한 자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는 우리의 민족사를 찾아야 합니다. 민족사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일 친선을 사실은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선량한 그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간혹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일은 친선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대 일본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특히 한국 그 가운데서 백제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발표하신 홍윤기 박사님을 비롯해서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일 겁니다. 일본에서도 뭐 그건 다 인정을 하는 바고 여기 이제 야요이 시대 일본에서 소국들이 이제 북부 큐슈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형성돼 나가는데 그 배경에 한국으로부터의 도래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제 설명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야요이 시대 농경의 시작을 충청도 지역의 송국리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다 마한권에 해당하는 지역인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성립돼 나가는 과정에서는 규슈에서 벗어나서 기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 관련 유물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자에 조사된 유적들을 표시해 놨는데 참고로 이 지도를 좀 보시죠. 지금 이 지도가 근자의 오사카 일대의 지도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지형이 15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그대로 유지돼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연환경의 변화 속에서 적지 않은 이제 지형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주목해 보실 것은 고대 한일 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됐던 3세기, 4세기, 5세기 대에 이 오사카 내륙 쪽에 큰 호수가 있고 그 주변이 이제 중요한 거주 공간으로서 이런 유적의 입지와 분포와 겹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일본 고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이 한해호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활발한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오사카 북쪽의 그 사조철 시립 역사민속 자료관에 소장돼 있는 한국 관련 유물들입니다. 제가 특별 이제 견학 요청을 해서 내온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출토되는 비일본 전통의 소위 외래 문화 요소들은 중국 것을 빼면은 한국게 되겠지요. 그런데 한국 것은 대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고구려, 신라, 가야를 빼면 다 백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마한과 백제가 하나하나 분리돼 나가고 있는 것을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에서 조사된 고구려, 신라, 가야를 제외한 것은 다 백제의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여러 해 노력 끝에 낸 책입니다만, 이 가운데는 백제가 아닌 실제로 구분해 보면 마한과 관련된 자료들이 대단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한 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분주토기의 변천도인데, 그게 호형, 통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550년경에 한국에서는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는 이 자료들은 550년 이후, 그러니까 6세기 후반 7세기 대의 일본 열도에 나타나는 분주토기라는 것인데, 기존의 전통적인 일본 분주토기, 일본에서는 한의화라고 부르죠. 그 한의화의 기원이 있지 않은 새로운 종류인 것이 밝혀졌고, 이 새로운 종류의 한의화 분주토기는 그 기원이 한국, 특히 영산강 유역권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자료의 그 성격을 보면은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 마한과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제와 마한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국 이제 백제는 원조로 대표되는 고구려계 유민들이 한강 유역에 들어와서 건국을 했고요. 백제의 발전 과정은 경기 충청 전라권의 54개 소국을 이루고 산재되어 있었던 마한 소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삼국사기에는 온주왕 27년, 28년 양년에 걸쳐서 마한을 복속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3차에 걸친 정복 활동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제1차 영역 확보는 아산만 일대까지 해서 3세기 후반, 아마 차령 산매까지가 그 한계가 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2차 영역 확정은 4세기 중엽경, 전북, 고창, 부안을 제외한 전북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에 나오는 신공항우의 한국 원정 기사를, 그 주체를 백제로 보고 그 연대를 369년으로 해서 근초고왕 24년에 전남 지역까지 백제에 병합됐다고 소개가 돼 있는데, 그거는 불충분한 문헌 근거를 가지고 낸 추정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남은 전남 지역의 14개 정도의 소국은 530년경 백제가 공주에서 부여로 전도하는 즈음에 비로소 백제에 병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산강 유역권에만 나오고 있는 이러한 장고분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수많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견해들은 나름대로 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 반면에 그걸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설이라고 하는 게 없는 실정인데,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망명객들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분주토기라고 하는 것은 명칭 그대로 고분우 주변에 배치된 토기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제 나주박물관에서 나가시면 왼쪽 구릉 위에 유명한
신촌리 9호분이 있습니다. 1917년에 발굴이 됐다가 1999년에 재발굴이 이루어져서 아주 소상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분구 정상부에 보면은 이쪽에 흙이 아닌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확대해 놓은 게 이것인데요. 분구 정상부에 이런 토기들을 열을 지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발굴을 통해서 이제 복원해 놓은 것인데 왼쪽 토기를 보면은 받침대 위에 항아리를 얹어 놓은 것 같고 오른쪽 토기는 이 안에다 뭔가를 좀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같은 것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토기하고는 전혀 다른 고분후 분구와 관련돼서 세워진 분구 장엄용이라고 할까요? 분구 장식용 토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분주 토기가 근자에 많이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영산강 유역권에서만 나오는가? 물론 서울 풍납동 토성에서도 나오고 거제 장목고분, 고성 송악동 고분에서도 나옵니다만 일예에 불과합니다. 수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산강 유역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연구해 나가려면은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계통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주토기를 이제 방형이나 원형 고분에서 나오는 통 A형, 나주 신촌리 9호분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리고 지형이나 방형 고분에서 나오는 호형, 그리고 일본식 장고분에 나오는 통 B형, 이 세 가지가 계통적으로 좀 다르다는 입장에서 정리를 했는데 호형의 분주 토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앞서고 있고요. 토기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고 일상적인 항아리를 닮았다고 해서 호형 분주 토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 A형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통형이지만 장고분에서 출토되는 것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A형으로 했고요. 그리고 광주 원래계동 고분을 비롯한 일본식 장고분에서 출토되는 것들 전남대 박물관 소장품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통 B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들을 이제 연대순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형 분주 토기가 4세기 초경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쪽이 비교적 빠른 것들이 전라북도 군산 쪽 금강 하구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으로 파급이 되고 전남 지역에서는 나주 신촌리 고분을 비롯해서 4세기 중엽경에 나와서 550년경까지 지속이 되고 그리고 5세기 말에는 장고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 이거는 분주토기가 아니라 형태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원통형을 띤 특별한 이제 제의와 관련된 토기여서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각 분주 토기의 기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인데 늦어도 4세기 초 만세력자들에서 나오는 걸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걸로 밝혀져 있고 아마도 이 아산만권의 원통형 특수 토기가 변화를 일으켜서 장식용으로 정착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제 생각인데 종래 의견에는 일본 호영 한의화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는 견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본의 호영 한의화는 4세기 초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 더 이른 시기의 호형 특수 토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나라 호케이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건데요. 저거는 한의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구를 장식하는 토기가 아니라 뭔가 제사하고 관련된 토기고 저 위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걸 특수토기라고 하는데 일본의 호영 한의화의 기원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면 이 특수토기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본에서도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분주토기와 일본 호케이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저부 구멍이 뚫린 특수토기의 기원이 직접적으로는
한국 쪽, 마한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제 생각인데요. 대표적인 자료가 충청남도 아산 명암리 박지물의 유적입니다. 거기서 출토된 원통형 특수토기입니다. 분주토기는 아직 아닙니다. 높이가 한 40cm 정도 되는 토기인데 일반적인 토기하고는 달리 허리가 잘록하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이. 그리고 이런 받침대가 있는 것도 있는데 출토된 위치를 보면은 부장품 속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는 시신을 안치한 목관이 위치했던 자리입니다. 그 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장품하고는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고 아마도 시신을 매납하고 무덤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전에 저 토기를 놓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지막 제사를 지낸 채 폐기된 유물이고 이게 발굴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청동이 시작되면서 하상주일에 이제 청동 제주기를 만들지만은 그 이전에는 흙으로 이렇게 술잔을 빚었고 또 술잔에 술을 따를 때는 항아리에 담긴 술을 국자로 떠서 따르는데 그 항아리는 당연히 용량이 크고 형태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잔은 가운데가 잘록한 반면에 항아리들은 가운데가 오히려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 술잔이 바로 아산만권 원통형 특수토기하고 통하고 이는 군산에서 출토된 분주토기인데 볼록합니다. 이거는 술독을 형상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례가 마한에서 특히 아산만권에서 처음으로 분묘에서 행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남쪽의 마한으로 파급되면서 고분 분정 장식 토기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이제 일본으로도 파급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정리 편년 속에서 결국은 이제 시기적으로 약간 앞선 이 아산만권 특수토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대상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형성된 분주토기는 계속해서 이제 200년 남짓 파급이 되는데 이 파급된 범위가 아까 보셨다시피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에 국한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주토기는 마한의 토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토기하고 이제 관련된 고분의 종류가 분구묘라고 하는 겁니다. 분구묘 복권이 마한의 범위와 일치하는데 중국에서는 산동에서부터 강소를 거쳐서 절강 해안 지역에 퍼져 있고 일본은 규슈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파급되는 그런 이제 확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황해를 사이에 둔 마한, 중국, 오월 지역, 일본, 규슈 지역 이 최단 삼각형의 범위에서 이 분구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무덤이 성행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 보감리고분 한 무덤 안에서 42개의 매장 시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땅을 깊숙이 파고 지하에 매장하는 게 아니고 지면 위에 흙을 쌓고 그 둔덕처럼 쌓은 흙 속에 사람을 묻는데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가족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강소성 채화두 A2호분 하나의 무덤에 계속해서 이제 시차를 두고 추가장을 한 결과입니다. 워낙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년 전 발굴을 하고 거기에 토돈묘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만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사카 조생당 2호분을 반만 발굴됐습니다만 하나의 마운드 안에 여러 개의 매장 시설이 공존합니다. 매장 주체가 지하가 아닌 지면 위에 있고 지면 위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해를 사이에 둔 마한, 중국 5월,
일본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한 지역에서만 나오고 있는 톡입니다. 어떤 용도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특수한 톡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오는 톡이고요. 중국 강소성 토돈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상적인 톡이라면은 시대와 지역을 달리해서 얼마든지 이제 같은 용도의 유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만 이런 특별한 용도 유물들은 상호 관계가 없다면 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없다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강요권 아까 장고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고분 외에 조그만한 석실이나 석곽을 가진 원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 해안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안 안자도 배널리 고분이라든가 제가 발굴한 고흥 안동 고분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일 학자들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장고분하고 마찬가지로 토착 세력 자설, 외파견인설, 백제 파병 외병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야 파견인설도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같이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글을 쓴 바가 있는데 고대 항로하고 관련됐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백제와 신라 가야가 적대적이 된다면 나무 영해를 원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제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 기록에서도 보듯이 백제와 외 사이에는 이제 경상도를 통하지 않은 새로운 루트, 어찌 보면 이제 마한과 외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만 새로운 루트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고흥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었다고 생각하고 고흥반도에서 바로 오도열도로 이어지는 항로가 4세기경부터는 이제 운영되고 있었을 걸로 봅니다. 이분은 오도열도 소치카도에 계시는 향토사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답사를 했는데 박물관에서 이 유물을 봤습니다. 구멍 뚫린 독인데요. 나주박물관 전시실 가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공광구호 가운데 바닥이 평평한 것은 전남 지역밖에 없습니다. 주로 영암 나주 지역에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만수리 출토품인데 이분이 이 유물이 64년에 이 집을 신축할 때 나온 톡이라는 것을 저를 데리고 가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도열도가 그와 같은 새로운 항로로서 개척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외계고분의 비장자 축조 배경을 보면은 장고분은 망명 세력이고 석실원분은 토착 세력과 망명 외인일 가능성이 있고 석과 원분들은 이제 연안항로 기항지로 발전하였던 토착 세력이거나 전혀 이제 토착 세력이 없는 외떨어진 섬에서 조사된 외계고분들은 연안항로 관리를 위해 파견되어 있던 외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뭐 설명을 올리자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30년경부터 480년까지 외오왕이 중국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때 아마 이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고 405년에 천자문헌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왕인 박사의 역할도 대중국 공식 문서 작성에 필요한 그 소양을 갖춘 분이라서 일본에서 모셔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장고분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이제 질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 그 정치적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망명과 수용인 양자가 합의돼야 이루어지겠는데 이 장고분이 가야권에 없는 것은 그 주인공이 최상위 신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야 세력이 일본 장고분을 수용했다면 야마토 정권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가야 쪽으로 망명 신청한 사람들은 아마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영산강역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마하는
백제와 야마토 관계하고는 구분되는 별도 교류 채널이 규슈 지역과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규슈 지역이 야마토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짧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